got a heavy load that's trying to break my mind. Can you tell me what you see? Maybe help me up this wall that's been blocking me. Hey, hey, getting closer every day. 네, 안녕하세요. 캐시오씨의 사무총장 조대식입니다. 이번에 캐시오씨가 새로운 대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기획 의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변화 속에서 방향 찾기입니다. 사실 요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느 분야에서 우리가 일을 하든지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국제개발협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그 해외 원조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내용이나 방향에도 많은 변화가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의 변화를 진단해보고 또 미래를 전망해보는 대담을 기획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게스트로 이 분야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코이카인데요. 코이카의 손혁상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Where I need to be. This voice inside is my only guide. Gonna make sure I'm heard.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먼저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코이카의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이 해외 봉사단을 파견하는 기관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좀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이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코이카는 이제 또 우리 말 이름이 한국국제협력단입니다. 예. 91년 4월이니까 올해가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해외에 도움을 주는 그것도 무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선도적인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하는 일은 많은 일을 합니다. 지금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봉사단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지만 봉사단보다도 개별 국가들 지금 한 120여 개 국가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무소는 한 44개 국가에 있고요. 거기에 국별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프로젝트 사업을 한 370개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생도 있습니다. 해외. 예. 그리고 국제기구하고도 사업을 하고요. 예. 또 인도적 지원도 하고 예. 또 학예 프로그램도 하고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도 하고 예. 또 기업 협력 프로그램도 하고 예. 지금 말씀하신 봉사단 사업도 하고 이와 같이 개발 협력에 있는 사업들을 망라해서 지금 한 해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봉사단을 파견하는 것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지만 예.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봉사단과 연수가 이제 코이카 창립부터 네. 가장 먼저 했던 사업이라 아마 음. 국민들께서는 그 사업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개도국에서 어떤 변화가 긍정적이고 삶의 조건에 대한 변화들을 가져올 것이냐라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30주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3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중에 좀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변화라고 봅니다. 예. 예산 규모, 또 인적 규모, 사무소도 초기에는 6나라 정도 있었는데 이제 44개 국가에 실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가장 특징을 압축 성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코이카의 성장과 발전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의 또 복사판이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개발 분야에서도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하고 같은 그런 경로를 좀 밟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얘기의 뒷면은 또 경제 성장에 따르는 어두운 면이 있듯이 저희의 압축 성장에 따르는 좀 부족한 부분도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 30년 동안의 어떤
이렇게 가져온 좀 중장기 비전이 있었는데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그 비전의 어떤 방향이 좀 전환됐다고 들었는데 그 어떤 내용이 좀 비전이 전환이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그 취임사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비전과 방향의 전환은 없다. 그래서 잘못 알려졌는데요. 왜냐하면 제 전임 이사장님 시절에 비전과 방향을 만드는 작업에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으로 참여해서 그 비전을 그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한 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전임 이사장님 시절에서의 전략과 가치와 비전은 유효한데 이제 한 4년이 지난 이후에 새로운 그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도전 과제를 맞이해서 이러한 맥락에 맞는 비전의 그 미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방법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는 것이지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유지해 갈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부와 민간 간의 파트너십 또 협력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 협력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 주체가 있지만 중요한 두 주체가 이제 하나는 정부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민간의 특별히 그 시민사회 쪽에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하고 시민사회, NGO를 포함한 이 시민사회 간의 이러한 협력 관계는 그동안 이 단계가 많이 이제 좀 변화되고 또 진전되어 왔다고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또 교수님으로 계실 때 이러한 분야에 또 책도 쓰시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를 진단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양자 관계는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고 또 국제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한 박사학위 논문 한 3개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정말 그게 왜냐하면 정부 시민사회 관계에 대한 하나의 정론이나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져서 아마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도 물에 반잔이 찼냐 아니면 남았냐 이 논쟁처럼요. 한국의 시민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 87년도 이후에 민주화에 어떻게 보면은 선봉적인 기여를 한 그런 어떤 선도적 옹호 역할로서의 어떤 시민사회가 상당히 이미지가 강한데요. 이게 개발협력의 시민사회로 왔을 때 일반적인 권익옹호, 애드보커시 시민사회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또 개발협력 내에서 어떤 한쪽의 속성보다는 양쪽의 속성이 또 다 그 긴장 관계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개발협력에서도 아시다시피 인권 문제나 젠더 문제나 이런 다 분야에 관한 크로스 커팅 한다는 그 이슈에는 실질적인 개발협력 현지 사업의 사업과 합쳐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의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얘기를 한다면 가장 아쉬운 점은 이런 점이죠. 코이카의 성장과 함께 시민사회도 90년도 이후에 아주 폭발적인 개발협력의 성장을 해왔는데 그 성장 속에서 규모와 다르게 어떤 질적인 성장을 했느냐 시민사회가. 그래서 정부와 시민사회 파트너십이 그럼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시민사회에 대한 재정적인 기여자,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국민 세금을 통한 재정적 기여, 이것이 어떤 양자관계의 핵심이냐, 아니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 시민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개도국 주민들의 삶의 변화나 이런 부분에 갔기 때문에 서로 컴플리멘터리하다 그러죠. 보완적인 거냐, 아니면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시민사회가 과연 오지에서 또 좀 빠른 시간에 하는 것이냐,
이게 한국에서는 아직 양자간에 정립되지 않았다. 여전히 그 작년에 이제 나왔던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 협정 내용을 보더라도 그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버무러져서 뭔가 정부는 시민사회한테 뭔가 많이 줘야 되고 시민사회는 그걸 많이 받아서 뭘 해야 되고 뭐 그 정도 관계의 수준에서 그리고 정부는 뭘 하려면 이러이러한 걸 지키는 정도고 뭐 이런 수준 내용의 기본 협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더 향후에 한 발자국 더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첫째는 그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개발협력 내에서의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사회 개발협력 내의 전문성을 지금 수준에서 더 확보하지 않으면 이 관계라는 게 저는 굉장히 고착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 그 시민사회에 있는 활동가들이 다 제가 보기엔 프로페셔널들이거든요.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측정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NGO 활동가들에 대한 기대는 봉사자, 어디간 그 볼런티어라는 인식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는 전문성 제고가 말은 하지만 내용적으로 어느 단체가 어느 분야에 특화돼서 아니면 어느 단체가 어느 지역의 사업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데다라는 게 곳곳에서 저희가 KCOC만 해도 100몇십 개 이상의 단체들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저희가 그 NGO 활동가들을 전문가로 인정하고 그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필 수 있는 그 분야든 지역이든 사업관리든 다양한 분야 그 속에서 그 정부와의 어떻게 보면 대등한 파트너십이 또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제 마무리하면 공여국 갔을 때 항상 그 공여국 시민단체한테 물어봤던 게 그겁니다. 사업에 대한 예산을 어디서 오냐? 그럼 그 정부에서 온다 그러면 그 정부에서 오면은 그 정부한테 의존적이 되지 않냐? 이럴 때 이제 그 두 가지 대답이 있었습니다. 옥스팜 같은 데는 이제 어차피 우리는 안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한다는 데도 있었고요. 다른 기구들은 저보고 프로페서 손 생각을 잘해봐라. 그게 왜 정부 돈이니? 내 돈이지. 내가 낸 거야. 내가 세금으로 낸 거기 때문에 그 돈은 정부가 잠시 보관하는 돈이지 그 돈이 어떻게 쓰일 건지는 내가 더 민간에서 잘 결정할 수 있고 정부가 쓸 수 있는 효용보다 내가 더 효용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의 예산을 우리 NGO가 쓸 수 있게 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게 바탕이 돼서 아일랜드 같은 국가에서는 NGO 예산이 30% 이상 전체 ODA에 이런 식의 규모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NGO들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NGO 얘기를 할 때 계속 정부로부터 자금을 좀 우리를 지원해 달라, 더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부로 하여금 어떻게 세금을 쓰는 것이 국민 세금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고 더 잘 쓰는 것이냐에 대한 저는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국회에서 좀 더 많은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내고 생태계를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장으로서 우리 NGO 사업이 2020년도에 보니까 한 10% 정도 늘어서 한 380억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올해도 그 상당히 좀 그 늘어난 액수를 그 요청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저희 늘려갈 텐데요. 시민사회에서도 저희 그 코이칼 상대뿐만 아니라 대국민, 대국회, 대예산당국, 대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누가 예산을 좀 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잘 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그 파트너십을 좀 더 정말 단단하게 만드는 기본이 아닐까. 제가 이사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막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NGO를 통한 또는 이 시민사회를 통한 어떤 개발 활동 이런 비중이 이 서구에 비해서 너무 지금 낮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조금 아무래도 이제 그 방향성은 물론 증가가 되지만 앞으로 늘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또 생각하고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그러한 그 실질적인 어떤 재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양자 협력 관계가 더 동등하게 좀 되고 더 볼륨이 많아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내려면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좀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코이카가 30년 역사인데 그동안 30년 동안 한 일 중에 이제 제가 그 외부에 있던 학자로서 아니면 내부에 들어와서 봤을 때 우리 그 개발협력 생태계에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에서 주어지는 예산이나 인력이 있었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도적인 그 역할을 하는, 물론 다양한 주체들이 모두 독립적인 개발 주체지만 그 중에서 그 어떤 자원이 가장 많이 집중돼 있고 그 자원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다른 분야들을 좀 더 이끌어야 되는 책무성을 갖고 있는 역할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입장이 돼야 되지만 여전히 코이카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많은 그 자원이 코이카로 집중되고 또 정부기관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를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저는 그거를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enabling environment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환경. 이 가능한 한 환경을 만드는데 코이카가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그 의심의 여지는 전 전혀 없고, 그런 차원에서 그 인큐베이팅 사업도 하는 것이고 코이카가 또 성과관리 사업도 하는 것이고 또 진입형 사업도 발굴해서 그 과거에는 성장형만 있었지만 실제 들어가는 거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5년 동안 한 1년에 20억 규모의 100억 규모의 NGO 사업을 전략형으로 발굴해내고 이런 식의 생태계의 진입과 성장을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을 열고 있는데요. 그거와 동시에 그러면 그 시민사회와 NGO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그냥 코이카나 정부한테 요구만 하면 되는 것이냐? 지금까지 해왔듯이 상당히 투명성과 책무성에 관한 부분들은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큰 무리가 없다면 이제는 그 인식 자체가 우리가 전문가들이다. 우리가 이 사업에서 그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고유의 역량이 있는 집단이다. 이거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수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다들 좋은 일 한다는 거예요. 와서. 좋은 일의 특징은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개발 활동가는 좋은 일을 하는 건 기본 전제고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마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쳐줄 수 있는 본인 자신의 전문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게 갖춰졌을 때 저는 그 청량님께서 얘기한 이 파트너십에 좀 더 대등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자원의 순환이라 그럴까요? 훨씬 더 많은 자원이 갈 수 있는 그 이네블링 인바이러먼트가 되는 첩경이다. 근데 아쉽게도 NGO계에서 제가 학계에 있을 때나 느꼈던 좀 아쉬움 같은 건 NGO에서 그런 전문성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덜 강조하더라는 거죠. 그냥 다 같이 열심히 하자. 뭐 다 같이 가서 뭘 하자. 뭐 이런 우리가 어렵지만 해보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우리 일하고 있는 단체나 거기 있는 활동가들의 그 역량들을 정말 어떻게 배가시켜서 갈 것이냐라는 커뮤니티, NGO, 시민사회 내에서의 천착된 깊은 고민들을 제가 좀 굉장히 좀 아쉽게 봤기 때문에 저도 뭐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요. 조금 더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절실하게 느끼고 거기에 좀 더 많은 리소스들을 투여하는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고, 굉장히 관련돼서 재밌는 일화가 제가 해외 NGO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물어보는 질문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때 독립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거랑 다른 하나가
좀 해외 나가서 좀 묻기 어려운 거지만 너 얼마 받니? 예. 너 급여 그 문제도 급여 문제를 그런 것이고. NGO인데 너 얼마 받니? 그 두 개가 제가 그 NGO 리서치를 할 때 가장 예. 또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라. 그랬을 때 얼마 받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 영어 표현으로 마켓 컴페티티브라는 용어를 쓰면서 시장 경쟁력 있게 받는다 이렇게 예. 표현. 그게 이제 꼭 옥스팜뿐만 아니라 액션에이드니 뭐 다양한 단체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그때 이제 제가 물었던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인 공적인 좋은 일을 하는 직업인데 예. 시장에 있는 경쟁 시장 경쟁력이 있는 임금을 받는 건 좀 조금 그렇지 않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의 나라도 다르고 단체도 다른데 똑같이 나온 대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월급이 줘야 월급을 많이 줘야 정말 역량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 그래서 이 단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지속 가능하게 계속 끌고 가려면 예. 그런 사람들이 와서 더 성과를 내야 되는데 월급을 작게 줘가지고는 한 번은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예. 그 월급을 좀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오늘 인터뷰하면서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그 시민사회 NGO 단체 장 여러분 월급 좀 많이 주십시오. 예. Hey, hey, getting closer every day. 연결이 되는데요. 이 어떤 책무성이라 그럴까? 성과, 이거는 또 효과성하고 이제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개발의 효과성. 그래서 이렇게 개발의 효과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걸 좀 효과성을 확보해내기 위해서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아마 코이카에서도 그러한 그 구체적인 그 방안들 실행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 코이카 와서 제가 좀 같이 그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는 게 그 통합적 접근, 그 인티그레이티드 어프로치를 통한 예. 사업 기획과 형성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저희 코이카가 이제 주로 사업 형성의 그 주된 그 통로가 개도국 정부가 요청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근데 그 개도국 요청하는 사업을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잘 받아서 결과를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가보자 하는 건 그걸 한번 넘어서 보자. 그러니까 요청하는 사업은 뭔지 알겠는데 실은 기대하는 수준이 만약에 여기렸다면 통합적 접근을 통해서 실은 수혜자의 범위나 수혜자의 폭이나 그 임팩트의 수준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고도화된 사업 발굴 그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프로그램형 접근일 수도 있고 또 그 통합적 접근일 수도 있는데요. 그 예를 들면 뭐 다분야하고는 좀 다른 게 다분야는 여러 분야가 이렇게 있는 거를 동시에 그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예. 통합적 접근은 어떤 그 주 분야나 주 타겟이 있으면 그 분야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분야들이나 다른 그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인티그레이트 통합시켜서 사업의 그 변화 이론을 형성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한테 가장 인상을 크게 줬던 게 그 세네갈에서 봤던 미국에서의 그 관계수로 사업이었습니다. 예. 관계수로 사업을 해서 이제 이모작을 하는데 어떻게 저는 관심이 있어서 이걸 이모작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품종은 어떻게 고르는지 또 그거에 대한 물은 어떻게 물관리위원회에서 빼는지를 갔는데 사업의 상당 부분의 예산이 타가소 예산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곳곳에. 그래서 이게 뭐냐 어떤 거냐 물었더니 자기네들도 처음엔 그렇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했는데 문제는 외부에서 노동력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경우에 예. 그 가정에서 노동력을 충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 가정 내에서 그 돌봐야 될 그 아동들이 꽤 있는 경우에는 도저히 더 이상 밭에 나와서 논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문제 해결의 핵심이 이 관계수로 사업이지만 관계수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이모작이나 다른 그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돌봐주는 타가소 사업을
빌트인 시키니까 이 사업이 관계 수로가 기대했던 이 모작이나 생산성이 높아지더라. 이게 간단한 예인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주어진 인원의 지금 사업 꼭지수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100억짜리나 1000억짜리나 그 사업 관리할 때 들어가는 품은 뭐 차이는 좀 있지만 사실은 크지 않거든요. 때문에 그 사업 범위, 사업의 규모를 키워가면서 제대로 된 코이카 하면은 사업 형성엔 넘버원이다. 이런 기관을 좀 지향하면서 그 가는 첩경이 이런 각 섹터, 특히 그린이나 그 기후변화나 디지털이나 이런 분야에서 통합적 접근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전사적으로는 지금 하기는 어렵고요. 시범적으로 그 대륙별로 나라를 해서 그 좀 한번 올해 2023년도 사업 발굴을 해서 지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Getting closer every day. 이 청년 세대의 관심사에 대해서 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코이카에 대해서 또 해외 이러한 그 봉사 또 국제 개발 협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고 또 그 청년들은 이제 해외 봉사단을 나가는 이런 관심사도 있지만은 또 진로로서 직업으로서 이제 그 국제 개발 협력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코이카가 이제 30여 년 동안 사실 청년들의 이러한 그 어떤 진로 탐색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그 일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이 어떤 것들이 청년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그 성과들을 이렇게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제가 그 코이카에 오기 전에 학교에 있을 때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고민을 같은 현상에서 그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 분야에서의 자기의 생애의 커리어를 가져갈 것이냐 문제에 대한 고민은 이제 개인적인 또 문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코이카 와서를 보면서 느낀 건 두 가지 차원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어차피 그 전문 조직이기 때문에요. 전문 조직이 그 일반 청년들, 관심이 있는 청년들한테 모든 어떤 그 취업이나 어떤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어떻게 고민해 오고 최소한 자기 의지가 분명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자기 그 커리어에 대한 그 경력 사다리를 끌고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자. 이런 노력은 좀 상당히 해왔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봉사단도 있을 수 있고요. 청년 그 YP라고 영 프로페셔널도 있고요. 또 국제기구 보내는 KMCO도 있고 또 UN에 보내는 UNV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틀 속에서 청년들이 나가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자기의 그 커리어 그 사다리 다음에 귀국한 이후에 그 코이카 그 커리어 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저도 그 통계를 보고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작년 2020년 정도 그 성과를 보면은 한 2,500명 좀 넘게 그 커리어 센터에서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취업을 한 친구들이 한 1,300명 정도 되고요. 우리 분야, 이 개발협력 분야에 취업을 한 친구들이 한 560명이 넘는 뭐 상당한 그게 작게는 굉장히 작을 수 있지만 그 상담을 받은 그 수에 비해서 우리 분야의 취업에 대한 그 비율은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청년들 이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개인 문제라고 전 보지 않습니다. 그 코이카가 갖고 있는 책무성 중에 하나가 그런 청년들이 이 분야에서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 책무도 우리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그 인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청년 그 일자리 또 진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또 일부 청년들은 이제 국내에서의 이런 개발 협력 분야도 있지만 또 국제 무대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이 국제 무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 이사장님이 좀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마디 조언을 구한다면 어떤 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사람마다 편차가 굉장히 다른데 지난 한 20년 동안 이 분야에 있다가 국제 무대에 그게 이제 국제 기구든 아니면 그 해외에 있는 사업 현장이든 아니면 뭐 어떤 해외에 관계된 기관이든
다양한 루트가 있지만 거기에 진출을 한 그 학생들의 공통점들을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궁극적으로 의지가 좀 있어야 돼요. 의지. 예. 일단 개인적인 의지가,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이 자기가 풀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행운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자기 뜻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예. 그 자기의 포기,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상담을 오는 친구들한테 주로 했던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는데 일단 나갔다 와라. 뭐든지 가서 6개월에서 1년 그냥 이따 한번 와라. 그 다음에 다시 상담을 좀. 왜? 젊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 동안 다양한 경험은 다 본인들의 자산이 되니, 그래서 내가 나가서 있을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제가 같이 고민을 시작을 했거든요. 두 번째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있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그 의지가 결국 타인과의 소통이 저는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봅니다. 자기 혼자 좋은 생각하고 자기 혼자 있으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갖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는 그런 분들은 차라리 글을 쓰거나 이런 게 하는 게 낫고, 국제 무대에 나가려면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게 랭귀지의 문제든 아니면 의미의 문제든 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내 의견과 그들의 의견이 같이 만나는 지점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통의 능력. 저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키운 친구들이 결국 다른 것들은 이제 많이들 축적이 되는데 그거는 잘 축적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두 가지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하나는 일단 그냥 먼저 실행부터 해보라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소통이라든지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배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중요한 그 준비할 뭐 요건이라고 그럴까? 예, 총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대목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무책임하게 그렇습니다. 그 우리 민간 비정부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중에 이제 해외 봉사단이 작년에 우리 다 철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철수해서 중단이 오래 가면은 이 맥이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염려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게 언제쯤 좀 재개가 되고 어떤 일정을 갖고 계신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도 그 해외 봉사단이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되고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개도국에서 그 수요가 요청이 오는 봉사단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이미 있고요. 지금 일본 경우에는 이미 봉사단이 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수요와 타국이 어떻게 그 봉사단을 보내고 있는지, 파견 대상국의 코로나 상황이 과연 비상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백신을 맞고 나갔을 경우에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인재팀하고 같이 지금 계속 검토 중이고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은 모든 국가를 동시에 열기는 어렵겠지만 그 어느 정도 그 정부에서 주는 그 코로나에 대한 안전도가 있는 가이드라인과 우리 자체의 기준 그리고 개도국의 수요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하반기에는 저희가 봉사단을 파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전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 청년들한테는 항상 제가 조심해 왔어요. 지금 갑자기 이 자리에서 청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청년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분야가 자기가 어떤 어떤 운명적으로 다가왔던 소명의식을 느꼈던 관심이 있던 아니면 어떤 인연이 됐던 이 분야가 계속 그 청년들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분야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작년이 될 때까지는 이 분야가 제가 생각하는 한 계속 확대되고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어떤 내 어떤 그 생활 여건이나 뭐 취업이나 이런 부분하고 직결이 되는 그 부분에서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나 신뢰는 그 가져도 좋을 것 같다. 그 정도. 그 다음부터는 전 자기 몫이라고 봅니다. 그 10,000명의 활동가들한테 제일 먼저 지금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데 떠올랐던 단어는 고생한다. 그리고 좀 미안하다. 예, 뭐 미안한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조금 더 그 고생한 환경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여지가 내가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 책무를 내가 제대로 더 하지 못한 게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미안하고 그러나 좀 더 좋은 그 상황들이 오지 않겠냐.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얘기지 제가 뭘 더 사실 그럴 자격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사장님 이제 취임하시고 6개월 되셨는데 궁금한 게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만나시고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랄 말이었는데 그 신입사원인데요. 그 저한테 그 티타임을 이걸 하는데요. 신입사원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이사장으로 오기 전과 이사장으로 와서 차이가 뭐냐. 그래서 제가 청문회 왔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제가 좀 생각을 할 텐데 그 질문이 그러니까 정부에 그러니까 민간에 있다가 정부에 왔을 때 그 어떤 그 차이가 있냐. 그 질문이 사실 그게 제일 많으셨구나. 예,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많이 썼던 건 진정성 있는 소통이었습니다. 고민이 많더라도 자기 혼자 갖고는 제가 너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사례를 학교에 있으면서도 그 보직을 하면서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화 이사들이나 그 경영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좀 열고 좀 듣고 얘기하고 나누고 그리고 풀 수 없는 문제면 이렇기 때문에 못 푼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계로 가고 하는 그런 좀 소통을 많이 하자라는 방식의 하나 하고요. 지금까지 코이카가 계속 대한민국의 대표 개발협력기관이 저희 전략에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대표 협력기관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 인원도 제일 많고 예산도 제일 많고 역사도 제일 오래됐는데 대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대표는 전 주어진 거라고 보고 이제는 우리가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기관으로 가자. 규범 창출의 측면이나 사업 기획의 측면이나 관리의 측면이나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파트너십의 측면까지 포함해서 다른 기관들이 코이카를 찾아오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협력 파트너가 필요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파트너 기관은 코이카로서 코이카는 어떻게 하는지 코이카랑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뭘 좀 고민했던 게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다른 표현 쓰면 좀 제가 다시 바꿔 쓰고 제일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이 이제 학계에서 또 민간 부문에서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계시다가 이제 정부기관으로 또 들어오셨는데 이 밖에서 정부를 볼 때 하고 또 실제 안에서 들어와서 운영을 해보시니까 좀 다른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보신 거하고 안에 실제 와서 보신 거에 그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좀 큰 게 있었을까요? 네, 참 제가 저한테 좀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6년 말부터 코이카 자문위원을 했거든요. 정책 자문위원.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자문위원을 끊임없이 하다가 그 이사장이 돼서 제 나름대로는 코이카하고 사업도 하고 연구도 하고 평가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코이카와 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그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좀 내심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실제 와서 제가 몇 가지 충격 내지는 놀라움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코이카는 우리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소위 그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개발협력 전문가들의 어떤 집단이다. 예. 그래서 때때로 갑질도 한다. 뭐 이런 모든 문제에 자신이 있고 예. 모든 문제 해결책이 있어서 그 이해관계자들한테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왔는데 제가 와서 직원들을 좀 다 만나고 있는 중인데 한 340명 정도 만났거든요, 지금까지. 한 3분의 2 정도 만났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그런 어떤 그 일방적이고 자기의 그 어떤 활동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 독단적인 어떤 그런 그 갑질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성격이 아니라 정말 내면적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성찰하는 그런 조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적으로 주어진 어떤 예산과 정책을 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이런 소위 그 좀 스태틱한 조직이었라고 생각인데 와서 제가 느낀 거는 한 사람 한 사람 실 다니고 또 뭐 팀 다니고 그 어떻게 우리의 그 본연의 개발 활동에서 그 가장 그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냐라는 진짜 좀 천착된 고민들을 하고 그것 따라 서로 간에 그 논의하고 하는 좀 다이내믹한 조직이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제 상이 그 가장 그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일반 공무원 조직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이 가장 크게 들었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럴까요? 임직원들이 제가 그동안 좀 알아왔지만 한 330명 넘게 340명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게 그 관료 조직을 내가 어떻게 뭔가를 끌고 가야 된다라는 이런 책임감 같은 게 제가 처음 밖에 있을 땐 있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이렇게 고민하고 다이내믹한 조직을 내가 뒤에서 좀 잘 받쳐주면 알아서 잘 가겠다. 이런 좀 그 내적 그 생명력이 있는 조직 같다. 뭐 이런 그 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이제 20년 넘게 우리 대한민국의 그 최고 전문가로 저희들이 다 이제 그 알고 있는데 이 개발 협력 분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고 또 여기에 헌신하실 수 있었던 어떤 뭐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매력일까? 어떠한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이렇게 계속 하실 수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 운명처럼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드라마틱한데요. 실제로 그 대학 일로 제가 그 유엔 일을 좀 실무를 맡아가지고 2002년도 그때부터 이제 유엔을 그 실무일 때문에 제가 소속돼 있던 대학이 유엔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깊었던 대학이었습니다. 그때 갔더니 다 MDG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MDG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한국 와서 찾아보니까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즈라고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거더라고요. 한국에서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근데 그걸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8번째 골에 ODA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는 사람이 없어요. ODA라는 말은 있는데 그래서 그때 돈으로 4,200억 정도였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4,200억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시민단체의 국제연대위원회 소속이었는데 올해 사업으로 이 4,200억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이 분야에 들어오는 계기였는데요. 제가 운명처럼 다가왔다는 말을 그냥 농담처럼 했지만 그 뒤에 그 활동들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비약적으로 ODA 규모가 성장하고 제가 가르쳤던 대학원에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오고 또 제가 연구를 그쪽으로 하게 되고 이게
무슨 어떤 특정한 어떤 목적 의식을 다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닥친 대로 내 앞에 주어진 게 의미 있는 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뭐 이게 뭐가 쌓이듯이 어떤 날 그게 과거에 했던 게 현재로 연결이 되고 그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아, 사람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자기 앞에 주어진 일들을 그냥 피하지 않고 계속 부딪혀서 왜냐하면 대학원 과목도 처음 개설하고 학회도 처음 만들고 학회지도 처음 만들고 학문 분야도 교육 연구재단에 개발학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들이대서 하니까 또 만들어지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피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성과들도 나고요. 그래서 그런 그 화두나 문제의식을 놓지 않고 그냥 좀 계속 꾸준히 좀 가지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사장님을 뵈면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희가 이제 사실 이렇게 해외의 어떤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다 이러한 그 얘기를 할 때 아직도 이제 왜 국내에도 어려운 이웃도 많고 또 도와줄 때도 많은데 왜 해외로 가야 되느냐 이러한 질문이 항상 이제 나오거든요. 이 코이카 입장에서 볼 때 이사장님이 보실 때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지 저도 사실 좋은 답이 없어가지고 한번 답을 좀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저도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저도 한 20년 이상 그게 뭘까라고 고민하고 있지만 제가 제 마음속으로 정리한 거는 결국 그건 인간의 휴머니티인 것 같습니다. 그게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간에도 부자가 꼭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거든요. 휴머니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분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른 국가를 도와주는 게 우리가 형편이 됐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휴머니티를 발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그러한 휴머니티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원하냐 아니면 있는 사람만 도와주는 휴머니티를 원하냐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각자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어려운 분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게 작게는 우리 공동체지만 좀 크게는 지역이고 더 크게는 국가 간 공동체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번째는 딴 거 다 떠나서 가장 쉽게는 저희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먹튀하면 안 되거든요. 예. 저희도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200억 불 정도 쭉 그동안 50여 년 동안 1,200억 불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액수만큼 않지 않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희 국민들에게 왜 원조를 하느냐라는 목적에 대한 연례 설문조사를 하면은요. 대답의 1번이 어렵지 않습니다. 받았으니까. 그 휴머니티라는 기본적인 우리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속성에 대한 부분하고 실제 받았으니까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붙인다면 실제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수학적으로 계산되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의 국격이나 또 우리 기업의 어떤 진출이나 본인들이 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이해관계 이게 확보되는데도 기대 효과로서 도움이 된다. 실질적인, 현실적인 국익이라든지 또 그래서 그럼요. 그러니까 휴머니티도 되고 받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도움도 되는데 근데 왜 안 주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한테 꼭 물어보십시오. 왜 안 줘야 되냐?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KCOC는 KCOC 토크를 통해서 국제 개발 협력 분야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진솔하게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또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미리 아니요. 드리지 않은 질문도 많이 드렸는데 너무 잘 이렇게 또 답해 주시고 진솔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